네, 원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네, 환절기입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요즘 좀 독감 돌고 있는데 엄청 세다면서요, 이번 독감이.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일찍 맞으시라고 예방 접종을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땡겨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보고 지금 저보고 하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나이가 좀 일찍 자, 맞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매를 벌어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말 그대로 원중요골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냥 발제를 좀 해주세요. 발제. 네, 그 윤석 열차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는데 도대체 지금 네.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거 갖고 논란을 빚나 몰라.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여러 방향성을 가지고 논란에 이제 갈래가 갈렸는데 제가 오늘 주목한 거는 이제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절이 그러니까 아니다. 그럼 우리 헬마의 주장은 뭐 저의 주장은 일단 표절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보면 우리 언론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언론에 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 혹은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는 얘기들이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그 정치권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꽤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얘기를 직접 한 분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목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019년에 나온 만화입니다. 문체부에서 정치적이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학생이 표절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이 정치성이 짙은 거를 학생들한테 공모전을 해가지고 한 거 이걸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했다가 좀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방향을 한번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유상범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본질은 이 학생이 표절을 한 건데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다. 비슷한 얘기를 이제 BBS FM의 아침 저널에 출연한 김종혁 위원도 비대위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장은 뭐라 그랬냐면 유상범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2019년 더 선지에 게재가 됐던 브라이트라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이제 카툰을 가지고 누가 봐도 표절이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의원들이 이걸 주장하기 전에 오후에 10월 4일 오후에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먼저 봤거든요. 포털에서도 이제 화제 기사로 꼽히기도 해가지고 근데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금상받은 윤석열차 표절 의혹도 SNS에 퍼진 만화 보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주로 DC 인사이드 쪽에서 처음에 먼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SNS에 나오는 논란을 소개한다는 형식을 취하면서 중앙일보가 표절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림도 가져왔습니다만 이제 윤석열차 만화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선에 실린 스티브 브라이트라는 이제 작가의 그림 두 개를 붙여서 구도가 비슷하고 인물의 배치나 뭐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뭐 더 선에 있는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앞에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뒤쪽에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차에 석탄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을 여기서는 트럼프가 했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모습이다라고 소개를 했고 열차 앞에 놀란 시민들이 달아나는 모습 지금 이제 오른쪽의 그림도 보시면 시민들이 이제 튕겨나가는 모습으로 돼 있죠. 이것도 윤석열차하고 비슷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표절이다. 그러면 그 이제 이 어떤 과정을 보시면 일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런 주장이 돌아다닙니다. 화제가 되면 그거를 중앙일보라는 기성 언론 매체가 받아서 보도를 하고 그걸 다시 여당 국회의원들이 받아와서 정치인들이 그걸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는 뭐 제가 이제 칭하기로는 이제 일명 커뮤니티 정치. 이게 원래 커뮤니티 정치의 왕은 이준석 전 대표였는데 지금 이제 퇴장 위기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의 이제 다른 정치인들이 정치의 인터넷 커뮤니티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럼 네. 우리 헬마가 보시기에는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제 표절이다 아니다는 사실 굉장히 좀 그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저의 뭐 소견을 물으시면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왜? 왜냐하면 저는 이번 표절 소위 논란이
패러디와 표절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런 한 컷짜리 만평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신문 만평을 통해서 익숙한 건데 만화의 출발점이 됐던 1800년대부터 원래 만화라는 거는 신문에 들어가는 한 컷짜리 만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연히 주요 소재가 되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사안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정치 풍자의 속성을 애초에 만화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구나 이번에 이제 그 공모전에 냈었던 저런 한 컷짜리 만평들은 정치 풍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갖고 있는 속성인데 여기서 활용된 이제 패러디라는 거는 풍자의 아주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패러디의 그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는 뭐냐면 보는 사람이 단숨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여러 번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가 알려줘야 쉽게 하면 딱 보고 이거 패러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게 뭐를 좀 따왔구나라는 걸 단숨에 파악할 수 있어야 재밌는 포인트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소재를 채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장치 거기에 이제 그림에 들어간 장치들도 보는 사람 독자들이 굉장히 좀 익숙한 쉽게 알 수 있는 장치들이 활용이 돼야 패러디로서의 그 속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패러디를 두고 베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애초에 베껴야지만 사람들한테 바로 인식이 되는 건데 원래 갖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패러디라고 할 만한 진단했는데 우리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표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유명하잖아요. 사실 뭐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뭐 지금 10대도 익숙하다고 하고 토마스? 네, 지금 뭐 진행자께서도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시나요? 네. 왜 진행자는 이제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주신 세대죠. 토마스 장난감. 네. 예, 그래서 아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게 좀 실패한 개그는 알아보지 못한 개그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살벌한 말이다. 그렇죠. 패러디인 거를 딱 인지를 하면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웃음을 자아냈다면 이거는 그냥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표절이라고 하는 게 되게 궁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토마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폭주기관차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언론에서 폭주기관차라는 비유는 그러니까 너무 식상할 정도로 많이 쓰는데.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저 만평에서 보면은 검사들이 칼 들고 있는 것은 이른바 검찰공화국. 이라고 하는 또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걸 끌어와서 그림으로 형상화해낸 거잖아요. 그다음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은 경찰의 상징이 칼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표절인데 그러면?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너무 흔한 소재라서 오히려 뭐 엊그제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지난주에 이 XX 논란 때도 소개를 해드렸던 게 코리아 헤럴드에서 이제 카피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이제 폴 캐리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분이 트위터에 이 논쟁을 좀 직접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본인이 또 기사를 쓰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토마스와 친구들에서 착안을 한 이 패러디 카툰은 영미권에서는 아주 흔하고 익숙한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식상할 수도 있는 소재라는 건데 쉽게 하면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 상투작 비유. 그렇죠. 여기에 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상투적 비유를 두고 상투적 비유란 좀 뭐하겠다. 일상적인 비유. 네. 익숙한 비유. 이걸 두고 표절이라고 하면 표절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셈입니다. 제가 한때 시사 만화 평론을 했잖아요. 모르시죠? 네? 시사 만화를 평론을 한때 시사 만화 평론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화를 가지고 표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사람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유명한 만평가가 있는데 해외에 그 사람이 되게 독보적으로 평가되는 게 뭐냐면 인물을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만평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캐리커처인데 인물을 묘사하는데 그 사람은 독창적인 자기의 어떤 표현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계 유명한 인물을 동물로 형상화해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거릿 대처를 암탉 해갖고 마거릿 대처의 캐리커처를 개발을 해내고 마오쩌둥을 돼지상으로 해서 개발을 해내요. 네. 근데 기가 막혀 하여간 그걸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어떤 한 인물을 형상화해 들어가는 데서 자신의 독창성을 발휘를 했는데 그걸 갖다 그대로 쓴다. 그런 거 표절이에요. 그런 거 표절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만화가들 사이에서 하는 게 이제 그 이른바 붓터치라고 할까요? 선터치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캐릭터화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작가가 갖고 있는 고유한 독창성이 있는데 그걸 따라했다. 그러면 그건 표절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그럴 거죠. 수 있죠. 근데 저거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독창적 표현법이기보다는 어떠한 소도구를 동원한 것인가의 문제죠. 맞습니다. 저거는 토마스라고는 기차를 어떤 동원한 것이다. 그거를 표절로 이야기하는 것은 표절 만화라고 하는 영역에서 표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 맞습니다. 인식이 좀 약간 박약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정치풍자 카툰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유의 그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뭐 닭을 소재로 해가지고 마가렛 대처를 캐릭터화했다면 만약에 그 캐릭터가 워낙에 유명해져서 모두가 닭을 소재로 한 여성 정치인이 나오면 마가렛 대처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걸 다른 작가가 써도 사실 그거는 표절하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패러디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들을 분명하게 인지시켜 주면서 따라한다면 그건 패러디가 되는 거죠. 그때 표절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이제 언중유골이니까 남들이 잘 지적하지 않는 거. 폭주기관차 컨셉을 따왔는데 이게 어떻게 표절이냐라는 얘기는 다른 언론 매체들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제 서브컬처에 익숙한 언중유골이기 때문에 이 꼰대 정치인들한테 이제 한 수 가르쳐주고 싶은 게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소재. 이거는 물론 영미권에서 일단 익숙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매체들에서도 그거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게 4개를 이제 모아놓은 그림인데 특히 영국에서는 애초에 토마스와 기차들 친구들이 영국 애니메이션이라서 되게 많이 써요. 지금 보시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게 맨 위에 있는 2개. 요거는 이제 인디펜던트하고 텔레그래프에 2018년에 실렸던 만평인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크리스 그레일링이라는 이제 교통장관이 열차 요금을 갑자기 인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한 폭주 기관차로 비유한 거고요. 토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왼쪽에는 나이젤 파라제이라고 브렉시트 당이라는 이제 포퓰리즘 전당을 만들었던 당수예요. 이제 그때 브렉시트를 향해서 폭주 기관차로 달려간다. 요거를 그렸던 2019년 메일지에 실렸던 만평이고 오른쪽 아래 그림은 2021년 건데 최신 건데요.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대표가 기관차로 묘사가 됐고 오른쪽 아래에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는 토마스와 친구들의 등장하는 2층 버스 캐릭터 벌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디언 만평에는 아래에 이제 주석도 하나 달렸는데 토마스와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정치인들로 비유해서 미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영국에서만 많이 쓰이는 게 아니고 한국에 이 작품을 그린 윤석열차를 그렸던 이 10대 학생들한테는 훨씬 익숙한 소재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토마스와 친구들의 그 주인공 캐릭터인 토마스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게 좀 옛날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눈동자 굴러가는 게 굉장히 무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좀 준비를 무서운 토마스 시리즈인데요. 자, 이거 무섭죠? 약간 그 괴기스러운 느낌. 그래서 난 많은 것들을 보았지. 라면서 지옥에서 온 것 같은 이런 패러디라든지 저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들이받는 저건 실제 애니메이션 장면인데 벽을 뚫어버린 토마스의 경우도 달려들어와서 뭔가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의 이제 공포의 대상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영미권에서도 원래는 저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목 중에 토마스 더 탱크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토마스 더 탱크 엔진. 무서운 토마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패러디가 되곤 합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또 국내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또 활용이 되는데 유튜브에서는 워낙에 이 유명한 이미지, 공포스러운 토마스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어쩌다 토마스는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갖게 됐나라는 토마스 기차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무섭죠. 저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합성 사진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기계 전사에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저렇게 파괴왕 토마스 저런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캐릭터에도 등장을 시켜서 최종 보스처럼 폴아웃이라는 게임에는 저렇게 토마스를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에피소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뭐 더 나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문학으로 비유를 하면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비유법을 썼다고 했어. 네. 그럼 그 다 표절이냐? 그럼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표절을 제기한 분들은 뭔가 그 0점 조정을 잘못했다. 왜 그러냐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뭐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관이 주장한 건 표절이기 때문에 뭐 하겠다가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이 정치 오염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무부처 장관은 표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치 오염을 운운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표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정부와 여당이. 뭐 그렇죠. 그럼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근데 되는 지금 거예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잡히는 대로 다 던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당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나 걸려라라는 심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것저것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지금 그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부 신원이 좀 털려갖고 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이렇게 논란 초기에 냈던 기사 중에서 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정부 노골적 정치색 엄중 경고라고 이제 문체부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냈는데 문제는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뒷부분에 수상자는 전남 지역의 한 예술고 학생이다. 이런 부분을 소개한 게 있습니다. 지역을 아니, 딱 특정을 해서 전남 지역의 한 고교 학생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남 지역의 한 예술고면 전남 지역의 예술고가 몇 개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사실상 특정한 거거든요. 어느 학교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의 댓글을 좀 봤더니 대부분 이제 호남 혐오에 해당하는 어떤 발언들을 섞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호남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 호남 지역 전남 지역의 한 예술 고등학교 학생을 집어넣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거론하는 댓글들도 많이 달려 있고 사실상 좌표 찍기를 한 거 아니냐. 저 이런 보도는 그 언론계 노지민 기자가 그 얘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아주 전설처럼 내려오는 한 보도가 있는 거 아세요?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는데 한 기자가 기사를 작성했는데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의 한 정무수석은 이렇게 썼답니다. 응? 뭐가 그렇죠. 달라요 그게? 그렇죠. 그것보다 이게 더 인척하지만 악독한 아니에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고라는 것까지 구체화한 것도 문제지만 한 예술고도 아니고 전남 지역의 예술고다라는 걸 넣은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윤석열차 작품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실상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내는 게시물들의 상당수가 특히 DC 인사이드 중심으로 호남에 주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을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작품을 낸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고로 이 작품은 정치에 오염된 거다. 뭐 이런 등식인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게 오히려 문체부 장관으로서는 더 무책임한 발언인 거죠. 사실 표절이나 패러디를 운운했다면 예술적인 것이 조금 무지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거라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심히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데 니네가 전문가 단체인데 표절도 걸러내지 못해서 상을 줬다면 상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독창성을 그래서 문제 삼는 목소리도 초반에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 구조는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어제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가 해당 그 그림을 그러니까 더선지에 2019년에 일러스트를 그렸던 브라이트 작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표절이 아니고 매우 독창적이고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한다. 이런 단메일을 받아서 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꼭 작가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받아야지만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표절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이 작품이 어떤 나름의 독창적인 고유한 가치를 창조해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도 이 작품은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원작의 가치, 그러니까 토마스와 친구들의 원작 가치를 훼손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잘된 패러디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꾸 정치 오염을 언급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선진 민주 국가에서는 중고등학생 때 이미 정당 가입을 해서 정치 활동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정치 참여 연령을 낮추려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선거법도 지난 총선 때도 그래서 개정을 했던 건데 갑자기 이걸 후퇴시키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주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당혹스럽죠. 이건 뭐 선거권 투표율량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구가 주체는 모든 국민이에요. 모든 국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또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문제의 심각성은 너무 저열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풍자나 비판의 메시지를 넘어서, 그러니까 그 인격 모독과 인신 비하의 성격이 있다면 저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작품이라고 보기가 힘들다가 돼버리니까. 근데 그런 소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사실 그동안 뭐 풍자가 이미지가 논란이 됐던 것들이 바로 그 지점들이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노골적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뭐 자신만의 그런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웃기게 그렸고, 이 학생이 착안을 한 게 실제로 이제 예전에 대선 기간이었던가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열차에 지나가면서 발을 올리고 있었던 걸 보고 이 작품을 생각을 해내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새로운 맥락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외국의 만평을 보면 뭐 적나라해요. 네. 보통 어떤 뭐냐면 신체적인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것들을 막 묘사하고, 제가 볼 때는 약간 너무 심한데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신 공격성에 인신 비하성이 어떤 이런 내용까지도 다 허용이 돼요. 네. 근데 국내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는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최대한 어떤 뭐냐면 100번 양보해서 잡은 기준에도 지금 저거는 해당이 없어요. 근데 뭐 거기서 정치 오염이니요, 뭐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인들이나 뭐 지도자급으로 있는 인물들이 했어야 하는 말을 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게 좋지 않다. 지금 한 고등학생에게 공격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오히려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문체부를 질타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당신들이 지금 도대체 어느 시대의 문체부인지를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문체부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문화정책의 기본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건데 오히려 문체부가 뭐를 했습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도저히 문체부라고 하는 부처의 특성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맥락이 그거고 뭐가 다른 건데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의 그 시발점은 뭡니까? 정권의 논리에 입각해서 검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가 기조가 돼야 되는데 지원을 볼모로 간섭을 하는. 정치 오염이라고 하는 문체부 장관의 국회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이전 정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작성하거나 이러면서 가졌던 그 개념에서 한치도 나아간 게 없다. 저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위 이제 정치 오염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해당 그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제출돼서 상을 받은 작품들을 제가 쭉 봤는데, 이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봤는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소재로 한 것으로 보이는 작품도 수상작 중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그 중등부 금상을 받은 아빠 찬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학벌주의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부모의 계급이 이제 미치는 영향, 이거를 비판한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왼쪽 작품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편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 작품은 이제 임산부석이라는 작품인데, 낙태 반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위자가 임산부석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작품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혹은 문체부 장관이 봤을 때 이 작품들은 정치적인 게 아니고 왜 윤석열차만 정치적이냐. 그거는 결국 대통령의 심기 경호 때문에 이런 어떤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그러니까 아닌가 제가 드리는 싶습니다.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문체부가 했던 뭐 블랙리스트부터 해가고 검열이라고 해서 검열의 기준이 뭐냐면 정권의 논리라는 거예요. 정권의 논리,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그런 문체부의 어떤 이거를 그러니까 초기 그 태세를 어떻게든 변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 오염 갖고는 뭔가 변호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표절을 들고 나온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0점 조준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는 노지민 기자의 발제를 들어봅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요. 유튜브라 충분해요. 말씀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을 사안일 거예요. 그 4일 밤에 모든 전국의 시민들의 불안을 사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낙탄. 네, 이 낙탄이라는 말도 사실 저는 이번에 조금 솔직히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단어가 있는 것도. 저도 군에 40개월 있었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릉 주민들이 섬광과 폭발음을 들었다, 봤다 이러면서 이미지나 영상들이 공유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튿날이 되어서야 이 진위가 밝혀진 사안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김승경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해서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라고 했다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게 송구하다라는 게 적절하냐라는 질의를 받고는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잠깐 시간대별로 좀 훑어보면은 우선은 북한이 먼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4일 오전에 7시 23분쯤에요. 그리고 나서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서 태평양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미군 당국이 이제 같이 대응훈련을 하면서 우리 군의 현무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에이테크스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각 군의 그런 전략 자산인 거죠. 그리고 이날 밤 11시쯤에 현무 미사일이 강릉에 있는 공군 18 전투비행단 내에 있는 골프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주민들께서는. 이게 이미 국방부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단한테는 그 전날에 백브리핑도 하고 또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자료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대응 훈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엠바고 때문에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알려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언론 비평이니까 네. 자,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그 보도는 그 국방 당국의 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간밤에 그러니까 그 강릉 일대 주민들은 전쟁 터진 건 줄 알고 벌벌 떠면서 밤을 지새웠는데 아무 설명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는 국방 당국의 처사에 초점에 맞춰서 뭐 온갖 그러니까 비판이니까 쏟아졌는데 한번 언론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언론도 일체 보도를 안 내놨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보도가 안 나온다는 사실조차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라고 익명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인증하고 사용하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중앙일보 소속이라고 밝힌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군이 엠바고를 걸어놔서 보도가 안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게 확산이 되면서 사실 웬만큼 이 정보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셨던 분들은 다 아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계속 기사가 안 나오니까 사실 이거는 익명 앱에 나온 것일 뿐이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사실 유일하게 이 지점에 대해서 군 당국에 전화를 해서 보도를 한 게 커머스 갤러리라는 곳이었어요. 아,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이곳이 포털에 검색 제휴도 안 돼 있는 데라서 그래서 처음에 커머스 갤러리 발로 정보가 나왔던 거는 톱스타 뉴스라고 연예 기사를 주로 쓰는 매체인데 커머스 갤러리를 인용해서 이런 상황이다. 지금 공군에서 밝힐 수는 없다고 한다라는 게 인용해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SNS에 있는 정보들을 인용을 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기성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 뭐 주요 매체들에서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매체들이 기사를 내지 않는 거 보면 정말 큰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비상 상황이라 보도 통제까지 되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엄청난 상황이구나. 이게 결국 보도를 통제하면은 더 음모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밤을 지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뭐 7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짧은 시간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밤새는데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촌철님들 중에 아마 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된 날, 그때 제가 마포에 살고 있었는데 밤에 막 폭탄 터지는 소리가 장난 아니게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야, 남침이 됐나 보다라고 막 순식간에 돌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야, 북한이 이 틈을 노리고 남침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상암동에서 폭죽놀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것처럼 뭐 밤새 그냥 깜깜무소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겁에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보도까지 있었냐면 아무리 예정된 행사지만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그렇게 조장하는 것을 그건 버젓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기자 내지 언론사도 놀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기사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사가 그 다음날 아침에 훈련 잘했다. 대응 사격을 했다. 이게 먼저 나오면서 또 다시 실망감을 안겨줬죠. 깜깜무소식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네. 그리고 더 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게 삭제됐던 기사도 있어요. 삭제? 네. 이 메트로 신문이라는 그 언론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군이 이런 상황이면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정보를 알려야 된다라는 논조로 처음에 기사를 썼는데 이제 합참 쪽이랑 나중에 통화가 되면서 이거는 엠바고라고 하지 않았냐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기사가 내려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를 쓴 곳이 뭐 포털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매체였고 썼던 기사가 또 내려가고 기성 언론은 뭐 내보내지 않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었던 건데 여기서 그 엠바고의 취지라는 걸 좀 다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엠바고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그건 이제 묵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어떤 뭐냐면 신사협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엠바고라고 하는 건. 그렇죠. 취재원과 언론 간의 어떤 신사협정이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는 그 지켜야 되는 내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까지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협정 사항은 우리가 현무2C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라는 그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보도 시점 유예로만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미가 같이 군 당국이 무언가를 한다. 그리고 이런 미사일을 쏜다라는 건 뭐 당연히 엠바고를 요구했을 때 그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는 준수할 수 있다라고 합의가 된 사항인 거고. 근데 여기서 이게 뽀로로 이렇게 터져갖고 낙탄이 발생할 거는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엠바고 사항이 아니었으면 지킬 의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합참이 국감에서 그 해명을 할 때 처음에 쏜 현무부터 에이테크스 마지막 발사까지를 하나의 훈련 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것도 그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엠바고다라고 주장을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해명할 때는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사고가 났어도 나머지 발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꼭 우리가 뭘 하고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랑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딱 재면 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취재원이 언론에 엠바고를 걸 수 있는 것은 정보를 제공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죠? 내가 너희한테 이 정보를 줄게. 다만 이 보도를 언제까지는 하지 말아줘. 쉽게 말하면 거래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 범위에 있다면 엠바고를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야, 밤 11시 넘어서 낙탄 사고 터질 거야. 근데 이것도 다음날 7시까지는 엠바고야? 없잖아요,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을 해요.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인명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군이 정말 대피하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확인해서 알려줬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 게 원래 이제 그 엠바고의 거래 행위의 기본은 해당 정보에 대한 거래 행위여야 되는데 제 말이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최근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우리 언론 매체들이 소위 이제 엠바고의 제가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 겁을 내는 경우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출입처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어떤 취재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일종의 카르텔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포괄적 엠바고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것이. 그러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훈련 전반에 대해서 엠바고를 걸어버리면 아무것도 보도를 못한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그 군 당국에서 제공한 정보 제공 행위에 따른 시간 엄수라고 하는 의무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취재해서 발굴하는 내용도
엠바고다. 도발 대응 훈련에 그 범죄에 포함되는 거라고 한다면 보도를 못 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건 뭐냐면은요. 취재 보도의 자유의 제한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성립되는 거죠. 그리고 엠바고라는 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엠바고를 거는 목적이 뭐 이걸 정보를 제공하는 쪽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공익을 지금 당장 보도하면 조금 저해할 수 있다거나 뭐 과거에 자국민이 억류돼 있는 사태에서 이런 상황을 지금 참고차 알려주지만 당장 이걸 보도하면은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 한해서 양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은 거꾸로 된 거잖아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미 확산이 돼 있고 정보가 최소한의 어느 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뭐 출입 기자들도 같이 단결을 해서 이 정도는 주십시오라고도 했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언론사가 이 그 야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엠바고 규정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거냐? 아니면 야근 당직 빼놓고 다 퇴근을 해서 이런 일이 난리가 난 걸 몰라서 어떤 뭐 다시 취재 라인을 가동할 여지가 없었던 거냐? 요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YTN 같은 경우는 보도를 하면서 실제로 넣은 대목이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엠바고 사항이라고 밝히지 않았고 다른 매체에도 똑같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주재 기자가 동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때는. 네. 그러면 사이드 취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강릉이라고 한다면 이제 큰 곳이기 때문에 주재 기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SNS에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주민 확인 취재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소방서에 실제로 신고가 됐고 출동을 가기도 했고 그렇다면은 가서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렇죠. 뭐 지금은 뭐 어느 정도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까지는 알려줄 수 있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군 당국의 대응 뭐 그냥 그 중립적으로 미숙이라고 합시다. 네.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국가적으로 대사가 야밤에 발생하면 우리 언론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엠바고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국방부나 합참 쪽으로 했는데 확인 안 해준다 해서 그러면 접었다는 얘기잖아요. 포기했다라는. 그럼 왜 사이드 취재를 안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현장에 기자를 급한다든지 현장 가까이 있는 기자를 보낸다든지 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취재라인 가동이 안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고요.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언론계. 그렇죠. 이 국내 언론계 지금 뭐 분위기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보안 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엠바고가 걸리면 이걸 함부로 깨지 못하는 그런 관성 같은 게 잡힌 게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비속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뉴욕 발언 이때도 뭐 국익을 해친다 어쩐다 막 하면서 이건 보도했으면 안 됐다 이런 얘기 MBC를 향한 비난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그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냥 제목만 얘기하고 그 넘어가서 이제 저기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의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펜타곤 페이퍼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뉴욕 타임스가 펜타곤 보고서를 입수를 해요. 사실은 이 베트남전에 문제의식을 낀 국방성의 모 씨가 슬쩍 복사본을 준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베트남전이 이 통킹만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사실상 조작이었다. 전쟁을 일으키기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보고서였어요. 공격받았다라는 조작이었죠. 그렇죠. 그거를 입수해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해요. 미국이 거의 뒤집어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전장의 당위성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문서를 그냥 까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익론에 준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적 행위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의 패배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럼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익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지민 기자가 했던 보안 사항,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왜 언론은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동일하게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례는. 이거는 언론의 본령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이게 결과론적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탄두가 민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서 발견되기도 했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여기서 그 약간 새끼로 군 당국은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게요. 탄두가 민가에서 700m 떨어진 곳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떨어진 순간 탄두는 안전하다라고 해서 대피 명령을 안 해도 됐던 겁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이게 터지면 축구장 뭐 한 3개 정도의 뭐 그 면적이 전부 다 초토화된다면서요. 탄두의 위력이. 그렇죠. 그럼 그 주변 민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즉시 이 탄두는 안 터지니까 민간 대피 그 명령 안 내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그 현장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까? 그것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민간인들의 안전은 그러니까 그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고 있는 게 군인인데 아까는 언론의 본령을 안 지켰는데 군의 본령을 지금 안 지킨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군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엠바고 설정하고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적으로 언급을 한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군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건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엠바고라고 해서 보도를 안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온라인에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다행히 엠바고 시간 이후에 언론들이 보도를 했죠. 그런데 이 엠바고를 걸어놓은 동안에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설명된 결과가 나오게끔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점만 뒤로 늦췄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뒤에 계속 불신에 불신이 쌓이는 거고 일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거고 그럼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 이 강릉 이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엠바고의 전형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범인 검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중대 사건에 대해서 범인을 그러니까 검거하고 있는데 범인의 어떤 윤곽이 잡혔어. 그래서 지금 그 수사망을 좁혀가면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딱 여기서 그 정보를 언론이 알아갖고 보도를 해버리면 그 범인이 가만히 있냐 도망가지. 그렇기 때문에 엠바고를 걸어야 되는 필요성 보통 이제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 네. 그런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그 엠바고를 수용을 하죠. 왜냐하면 엠바고를 수용한 결과가 공공의 질서에 부합하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수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취재원이 요청한다고 엠바고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엠바고를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공익에 부합이 될 때 그거 엠바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번에 걸려있는 문제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엠바고를 받아들이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 그것도 가장 중대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 판단은 삼척동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100%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가면 수능을 하다 보면 이게 가불관계처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한 고위 정치인 같은 경우도 기자들이랑 만난 자리에서 뭐 제가 엠바고를 걸 건데요. 뭐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항의를 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적인 예의지 이 자리에서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민적으로 중요하게 알려야 될 것들도 하지 않는 상황이면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불필요하게 엠바고 요청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겠습니까? 이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언론이 좀 당당해야죠. 그다음에 자기 할 일은 좀 제대로 해야죠. 그 군 당국에 대한 자세는 저자세였고 그다음에 국민을 대하는 자세는 무책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그래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그 트위터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이런 SNS에서 어떻게 된 일이야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 언론 불신한다고 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 뭐 MBC나 뭐 이런 언론사들이 보도를 해줘야 믿을 것 같아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저는 그 대목에서 농반 진반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옛날에 월간중앙이라는 월간지에 한 예비역 장성이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불가능한 이유를 몇 가지로 추려서 쭉 분석적 글을 썼어요. 맞는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길이 많이 막힌다. 전차의 진입이 어렵다. 그래서 쿠데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기동력인데 이게 훨씬 떨어진다.
이게 한 이유였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 지금은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밀이 지켜질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동하는 순간에 바로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쿠데타 대처가 얼마든지 가능해서 불가능하다. 요 진단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그 기사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휴대폰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SNS에 실시간으로 막 계속 올라갔던 거잖아요. 네.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였고 벙어리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뭐 침묵하고 있었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때 군 장성이 했던 그 진단은 틀릴 수도 있다. 현실의 영역에서 아무리 SNS 지금 탱크 움직이고 있는데요. 해봤죠. 언론이 그냥 완전히 묵살해 버린다면 어떤 결과를 빚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 제가 좀 너무 나가긴 했죠.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 영상이 돌 때 뭐 그 현장 영상이 아닌 곳이 돌았다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이게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반응도 많았어요. 네. 이게 활발해지면서 그만큼 이렇게 오염된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걸 걸러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언론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는 신뢰를 더 잃지 말아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군에서 정훈 공보장교로 일을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군이 어떻게 언론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 제가 이제 3년 반 정도를 군에 있으면서 가장 좀 일종의 자괴감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소위 공보 작전이라는 걸 이제 전개를 하는데 그 공보 작전의 핵심은 이 사안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내에서 이제 부조리에 의한 뭐 자살 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최대한 유가족과 언론의 접촉을 막는다. 뭐 혹은 언론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최대한 커버한다. 이런 게 장교들한테 주어진 미션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아까 뭐 쿠데타가 불가능한 시대라고 뭐 언론이 쓰는 것처럼 이게 군이 시민들하고 어떻게 관계 맺을지에 대해서 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위 이제 공보 작전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안에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시민들의 안전과 안심이었는데 그러면 정훈 공보 장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 정보를 언론에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서 빠른 정보 공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먼저 해야 하는 본인한테 주어진 사명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아는 공보 장교들은 이 사안을 최대한 엠바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겠죠. 그게 과연 21세기에 맞는 군의 역할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SNS 시대에 SNS 딱 올라왔는데 장사가 될 것 같으면 거의 빛의 속도로 받아갖고 보도를 하잖아요, 언론이. 네. 그죠? 그래서 포털에 돌리잖아요. 클릭 장사 하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정말 정면에서 배치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로 하죠. 네. 자, 오늘 은중유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